네, 반갑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이자 한국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위원장인 이수영입니다. 영어에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보아야 믿을 수 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정확한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과 현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진술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보는 것만으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딥페이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딥페이크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의료와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짜뉴스라던가 범죄의 악용이라던가 사회적 혼란과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딥페이크 기술이 현대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 특히 딥페이크로 인한 기술적 도전 과제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딥페이크에 대한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고 긍정적인 것을 어떻게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최소화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션에 앞서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패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 줌에 계시는 여인표 패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인표 패널님은 메타버스와 VR 그리고 AR 전문 교육 업체인 메타플래그의 대표이자 과학기술 정책 및 자문, 평가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철우 패널님은 한국게임이용자 초대 회장으로 게임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 영화진흥위원회 사내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대한변협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재명 패널님은 대학에서 기술경영을 전공했으며 스타트업 창업자와 사회혁신가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배정철 패널님은 부산시 교육청 장학관과 계급고 교장을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과학기술연구센터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박민경 패널님은 중앙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 중이며 글로벌 교육기업 EF에서 브랜드 프로모터로도 활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위원장이면서 과기정 통부와 병무청, 코이카 등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우선 패널 한 분당 3분 내외로 모두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접속이 됐나요? 줌이? 네. 네. 이 온라인상의 안정성을 위해서 먼저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을 우선으로 먼저 배정을 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안 됐으면 네, 됐나요? 여인표 패널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 내외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작년에 워싱턴 DC에 이제 교육차 갔었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몽고베리 카운티라는 경찰학교에서 지금 이런 딥페이크로 일어나는 범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관리가 되는 문제냐라는 내용으로 미국에 있는 경찰국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서울이랑 협업해서 서울 경찰국에 협업을 해가지고 좀 내용에 대한 방안도 좀 만들어 보는데, 현재까지 작년 말쯤에 방문했었는데 현재까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법제화해야 되는지 내용이 본인들도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은 또 한국과 다르게 핸드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핸드폰을 구매를 할 때 개인 정보를 다 준 상태에서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실제로 개인 정보를 절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정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범죄를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잡아낼 것이냐. 그리고 반대로 그런 개인 정보를 갖고 있는 이제 한국 경찰 쪽에서도
그렇다고 이런 그 딥페이크 기술로 생겨나는 범죄를 이런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가지고 잡아내는 것을 뭐 합법화할 것이냐, 요거를 용인할 것이냐,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들었고요. 저 또한 이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좀 고민해 봤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 보이스피싱에 딥페이크 기술이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 손실을 즉각적으로 보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냐면, 지금 뭐 부모나 자식을 그 목소리를 전화통화만으로 들어서 이제 돈을 보내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입금하는 사람이 있느냐,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그 목소리도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급한 목소리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딥페이크 기술이 들어가면 진짜 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말투도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내 자식의 목소리도 그 다급한 와중에 자식의 말투의 습관과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초로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뭐 앞에 이제 그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또 게임 이용자협회에서 왔기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뉴진스와 배틀그라운드의 콜라보 문제가 있었잖아요. 물론 뭐 딥페이크는 아니었지만 뉴진스의 얼굴이 들어간 캐릭터에 수영복을 입히고 혹은 핫팬츠를 입히고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공유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됐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뭐 좀 짧은 바지나 뭐 수영복을 입은 게 바로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나 아동 성착취물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뉴진스 멤버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 하더라도 핫팬츠를 입힌 것만으로 이게 지금 뭐 처벌이 가능하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청소년 보호,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는 딥페이크 영상에 그런 이제 처벌의 공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자에 대한 모욕과 관련해서도 좀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뭐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을 때 뭐 그게 명예훼손의 소지가 된다면 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뭐 이미 고인이 되신 뭐 대통령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그런 분의 영상을 희화시켜서 올렸을 때 뭐 이런 건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하는 문제들이 이제 또 여전히 처벌 공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우리 법원과 법 제도가 초상권 자체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영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판례로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그 딥페이크 영상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관한 법률 문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근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분간하고 어떻게 잘 사용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부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딥페이크 생성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혹은 뭐 제작한 자의 그런 윤리적인 책임에 관해서도 좀 뭐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재면 카이스트 선임연구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걸 통해서 악용되는 문제를 앞서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좀 간단한 문제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그 목소리를 위변조하는 것은 잠시 동안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정 기기나 이런 쪽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반대되는 기술도 같이 발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자체를 섣불리 규제를 했다가는 우리가 AI 기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이슈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버추얼 캐릭터들 그리고 최근에 밤양갱 비비를 이기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이제 버추얼 가수가 그 공중파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했습니다. 플레이브라는 그런 그룹인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미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기조가 계속 발전이 된다면은 새로운 뭐 버추얼 인플루언서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올 거고 새로운 산업으로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유명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공격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명인이 되면은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일각에서는 스스로 선택할 일이니 이걸 감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런 불특정 다수로부터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위험에 빠지는 거는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폭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딥페이크 기술이 좀 발전이 된다면은 좀 자기 검열들이 조금 더 많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신 있는 목소리들이 많이 위축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미래 이제 확정적인 미래처럼 이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서는 다양성과 자아의 표출이 조금 더 많이 넘쳐날 것으로 기대가 될 수 있고요. 노인은 젊은이가 될 수 있고 청년도 노인이 될 수 있고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있고 여성 또한 남성이 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방향성들이 좀 공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변화로 인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물결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도 함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이제 위한 합리적인 토론이 시작되고 다음 세대를 착취하는 약탈적인 그런 포퓰리즘 같은 정책들이 설 자리를 잃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배정철 부산대학교 겸임 교수님의 모두 발언 읽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날 사실 뭐 딥러닝의 기술이라 하면 개인 적대적 우리 그 신경망부터 CNN, RNN 하는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현실하고 창작의 경계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런 이제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생성적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창의적인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서 뭐 영화나 광고, 예술작품 이런 영역의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이미지나 음성의 이런 무분별한 복제 사용으로 모두의 또 다른 우리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제로 인한 범죄, 그다음에 개인 사생활 침해,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1811년부터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게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직업의 수를 줄이고 또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을 밖으로 내몰고 이렇게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을 그런 관점에서 저항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사회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 기술이 깊숙이 이제 이미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의 교육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서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특히 우리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을 촉진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술 발전은 더욱더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컬 어떤 테크닉에서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아까 러다이트 운동의 예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저항을 한대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기술 발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 교육적인 측면, 그다음에 윤리와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앙대학교의 박민경 학생이 모두 발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법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대응을 위해서 현행법상 제도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사기죄와 관련해서 사기라는 것은 타인을 기망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이 사기 영역에서도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금융사기가 그 예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권 은행들이 어떤 타인의 음성이나 얼굴을 삽입한 동영상을 제조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분야 같은 것도 개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부모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아들에게 바로 입금을 하였지만, 이는 아들의 어떤 SNS에 올려진 사진을 바탕으로 가공해낸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밝혀진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기 범죄에 사기죄를 적용하고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딥페이크 영상이 직접적으로 사기 행위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제작이 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단순히 어떤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사용하여서 생성한 정보로 별도의 투자회사나 SNS 소통망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회사나 SNS는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 기회를 소개하고 사기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통하여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하고 이렇게 투자자 모임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떤 현행법상으로 해당 영상 속에 있는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득을 위한 사기 범죄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행법상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서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하고 유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명예훼손죄와 비교를 할 때 증거 수집이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딥페이크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해외에서 제작되는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출처라든지 어떤 제작자를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정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의성의 증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판단될 정도라고 이르지 않는 수준인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교묘하게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처벌이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서 피해자의 명예는 훼손이 되더라도 어떻게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지기까지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현행 법체계에서 이런 명예훼손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딥페이크와 같은 신기술로 교묘하게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존의 법제도의 어떤 적극적인 해석이나 추가적인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천천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가 있어서. 빨랐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사실 이미 결론이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원래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살펴본 다음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이 나왔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딥페이크라면 되게 떠올리는 게 가짜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딥페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 분 정도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에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가 붙어서 딥페이크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미지, 영상, 그다음에 음성물 이런 것들을 되게 의미합니다. 이런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기술이라고 하는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모델을 생성형 모델 1 그리고 구별 모델 2로 구분해 가지고 모델을 각각 학습을 반복하게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번 모델과 2번 모델이 서로를 적대적으로 인식하면서 상호 발전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유사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생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그래서 정교한 합성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적 그 적대 신경망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예시로서 위조 지표범이 정말 그 지폐를 진짜처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경찰은 가면 이 가짜 돈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별하는 능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적대적 인식을 통해서 더욱더 정교화되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딥페이크의 작동 원리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사회적 파급력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는 거고요. 근데 또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해서 제가 좀 간단한 얘기를 좀 드리면, 이 딥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판별하고 인식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얼굴 정보를 익히게끔 해가지고 뭐 테러범을 차단한다거나 범죄자를 색출하는 데 있어서 신원 확인 수단으로 좀 활용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너무 딥페이크 기술이 원래 악용의 목적으로 발생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원래는 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패널 중 한 분이 또 다음에도 또 관련된 또 토론회가 하나 더 있어서 일단 제가 좀 순서를 조금 임의로 바꿔서 이철우 변호사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영향과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한 10분 정도 괜찮겠습니까? 10분 정도로 해서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 결론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좀 언급을 듣고, 시간 되신다면은 약 13분 정도로 해서 결론까지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일단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네.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섞어가는 걸로 하고,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근데 또 그 제가 몇 안 되는 유튜브에 좋아요 저장해둔 영상 중에 하나가 그 거북이, 고인이 된 거북이가 나와서 그 새로운 시작 부르는 그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깊은 감동을 받고 막 저장을 해놨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때 그 내 사랑 내 곁에 보면 김현식 가수 또 있었고 많은 분들이 눈물 지으면서 그리워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물론 그 긍정적인 예시에 해당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뭐 또 그 본인이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뭐 화성 갈 거야 하는 뭐 그런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의 또 어떤 긍정적인 활용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논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 예컨대 뭐 제가 그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 그 과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메타버스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안에 마련하는 데 참여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뭐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좀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이제 부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다 잘 나누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뭐 합성 사진이나 이런 건 우리 사회에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합성 사진을 이용한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경우나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수준에 있어서는 뭐 이미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제에 대한 모욕이나 음란물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모호한 표현, 미성년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기 피해자가 뭐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러면 내 얼굴이 이 사기라는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에 따른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느냐. 형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고, 지금 제 생각에 민사적으로도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보호하는 규정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기꾼이 영리를 목적으로 연예인의 얼굴을 사용을 한다면 뭐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일반인인 경우, 아들인 경우, 엄마인 경우에 내 얼굴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규정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민법의 개정 논의가 있으면서 민법에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우리가 딥페이크 영상에 활용되는 인물의 어떤 의사를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참 그 영상에 사용되는 얼굴의 당사자의 의견을 의사를 어떻게 추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을 듣고 또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철 변호사님께서 했던 얘기와 관련돼서 이제 연예인들 초상권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투자 권유를 하는 사기 영상권으로 뭐 인터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딥페이크에 대한 이 어떤 제도적 방안이 그 법적인 거 말고 조금 이제 특히 민정이면 연구원님께서 기술적으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또 같이 첨언 드리면서 이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논의가 한 20년 전부터 시작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와 좀 비슷한 성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범죄라든지 사기라든지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우리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여전히 그 우려 속에서 공존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섣불리 규제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논의도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저는 이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됐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은 이 딥페이크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악당이 발전을 할 때 경찰력도 함께 발전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좀 사기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거를 추적을 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이거를 분명히 막을 수 있고 제도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를 갖기보다 이제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축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너무 큰 우려보다는 이걸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온라인 참석자를 잊었던 것 같아서 온라인 참석자를 먼저 배설해서 온라인 참석자가 딥페이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좀 먼저 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연희필 패널님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저는 일단 법제화를 고민할 때 법적인 것은 예방적인 측면을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제해서 기술을 사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제재적인 내용보다는 이것을 범죄로 악용을 했을 때 법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예방적인 측면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시적으로 뭐 사기나 이런 걸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 뭐 한시적으로라도 좀 일반적인 법보다는 좀 더 강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이내의 벌금인데 뭐 1,000만 원 가까이 계속 준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 이 기술 가지고 남들한테 사기를 치거나 이랬을 때 한국의 법은 굉장히 강하다. 한국에서는 그런 범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초기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어떤 동시다발적인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런 글로벌적인 범죄자들이 타겟으로 삼지 않는 그런 제재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고 한국을 침범하면은 안 된다. 얘들은 어쨌든 한국에서 만 범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그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되면 뭐 한국의 경찰들은 해외까지 가져가서 그거를 꼭 소탕하는 국가이다라는 그 느낌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런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문제인식을 아직 제대로 갖지 못할 때 이런 법제화를 통해서 적어도 사기꾼들은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배정철 교수님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딥러닝의 기술을 보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개인의 기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셨고 딥페이크에 대한 기술에 대한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텍스트, 이미지, 뭐 사운드 다 이게 이제 합성이 됩니다. 합성이 되고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그 기술 중에는 또 최근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CNN의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는 C계열 처리 분석 데이터의 신경망을 가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런 기법들이 발전이 되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미지하고 사운드하고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합성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잘 거론을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제를 만들고 또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러다이트 운동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컨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술을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이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결국은 사회 발전이 촉진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제를 할 때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역사적인 인물을 재현하거나 언어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어로 분야 등에서 현실감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고 영상 콘텐츠를 굉장히 풍부하게 하고 그 콘텐츠 제작에 드는 시간과 인건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예를 들자면 뭐 유명인 아니면 정치인의 얼굴 이런 것들을 음란물이나 각종 범죄에서 모방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초상권 침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딥페이크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인 하나의 그 국가 보호 차원에서 국가 안전망으로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는 형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그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제지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제를 정비할 부분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게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사회적인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기술을 더욱더 촉발시킬 수 있는 학문적인 어떤 이런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하는 것처럼 딥페이크 피해 사례에 대한 예방을 위한 역기능 이런 교육이 이제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앞에 우리 패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터넷이 처음에 막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역기능과 순기능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인공지능 중에서 딥러닝에 대한 그 기술이 지금 정점에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언닉층을 여러 개 두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연산을 하고 처리를 해서 GPU를 많은 수의 GPU를 사용해서 지금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빨리 발전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이게 이제 국가 간의 하나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냉전 시대에 군비 경쟁이 있었듯이 지금은 이런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결국은 국가 산업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대만이나 미국,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그 대열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촉진시킬 수 있는 별도의 방안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역기능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재가 별도로 개발되어서 인공지능 교육과 함께 한편으로 다뤄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기술이 기술의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그 발전된 만큼 거기에 대한 역기능이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기술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생성 알고리즘 이걸 사용해서 그 딥페이크를 만드는 가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추적하고 발견하고 이런 알고리즘 개발도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깊숙하게 이런 자리가 하나의 논의의 장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사실 그 배정철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그 개인정보 유출론에서 문자로 막 광고 투자 뭐 이런 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받을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휴대폰에도 약간 뭐라고 할까, 그런 의심되는 거 우리가 다 분리하는 것처럼, 옛날에 스팸이 오면 스팸 메일함으로 다 넣는 것처럼 그런 기능들이 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기술이 악용되면 그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측면들은 저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딥페이크 피해자들을 이제 원래는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표정과 얼굴을 가리는 모자이크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딥페이크 기술을 만들어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실상을 좀 잘 전달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딥페이크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딥페이크 기술로 해결할 수 없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패널분들께서 계속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민경 패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조금 해보게 되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콘텐츠 유형의 표시 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AI 콘텐츠 표시, 즉 워터마크에 대한 논의인데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AI Generated라는 그런 워터마크를 붙이면 사람들이 조금 더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그것이 진실된 정보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려는 시도를 거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해외의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에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디스인포메이션, 어떤 오정보의 방지를 위한 실천 규약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워터마크를 AI 생성 콘텐츠에 붙일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IT 기업 역시도 AI 콘텐츠 라벨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기업이랑 정부가 일치되고 합의된 어떤 대응 방법을 함께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나 그런 음란 콘텐츠를 만들려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원 콘텐츠가 음란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콘텐츠를 딥페이크로 가공하는 데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은 근데 원천적으로 어떤 딥페이크 가공을 차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음란 콘텐츠의 딥페이크 가공을 허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IT 환경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용 가능한 정보와 사용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주기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명예훼손에 대한 분류 기준과 이용자의 어떤 판단 가이드를 제공하는 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 제공 기업이 자체적인 어떤 윤리적 기구를 운영을 하거나 심리 규정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여서 이용 환경을 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스스로 어떤 딥페이크 콘텐츠의 필터링 기술이나 기술 특징 같은 그런 기술 특징을 살린 양질의 콘텐츠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기업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임한 사례를 홍보하고 추천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가 좀 패널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현재 딥페이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에 달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초기 단계다 1번, 그다음에 중간 단계다 2번, 3번은 거의 완성의 단계에 가깝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준과 정의가 영상을 기준으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상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을. 네. 할 것 같은데 네. 그냥 개인적 판단으로는 네. 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딥페이크를 통해서 나아갈 방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앞으로는 진짜와 가짜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인간과 뭐 로봇, 그 인간과 그 AI는 가짜고 인간은 진짜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좀 더 흐릿해지고 AI와 인간이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과 조금 더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해보고 미래의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본다라면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 우선 이 딥러닝의 기술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만큼 발전이 되었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3V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V는 볼륨과 벨라시티, 볼라이어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볼륨은 뭐냐면 빅데이터입니다. 하드웨어의 저장 용량이 그만큼 많이 확대되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속도,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 칩이라든가 메모리 이런 기술이 굉장히 지금 GPU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게 벨라시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기술이 빨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고속 무선망입니다. 이런 어떤 그 3V의 시대의 주변의 환경의 여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딥페이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은 결정은 알고리즘입니다. 그 알고리즘의 기술이 얼마만큼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패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환경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초고속 무선망, 그다음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칩, 그리고 하드웨어의 저장 용량 이런 부분들이 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뜨고 우리 삼성이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여건은 이미 다 돼 있는데 거기에 담을 알맹이가 얼마만큼 지금 진전이 되어가고 있나 하는 부분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씩 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기술적 특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레이커즈 와일이 10년 전에 이미 특이점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45년 되면 컴퓨터 한 대의 지능이 인류 전체의 지능을 추월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지금 이미 앞에 왔습니다. 챗GPT가 와 있고 딥러닝이 이만큼 와 있습니다. 2035년 되면 아마 컴퓨터 한 대의 지능이 인류 전체의 지능을 추월할 정도로 지금 챗GPT는 컴퓨터 한 대의 지능이 사람 한 사람의 지능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개발은 이제 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우리가 이제 주변 환경의 여건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특이점에 버금가는 이런 딥러닝의 기술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철호 변호사님. 예, 저는 기술적인 부분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일반인이 관점에서는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영상이나 아니면 AI 생성 이미지 이런 걸 볼 때 그 실제로 이게 딥페이크 만들어진 영상인지 티가 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저 춤을 출 리가 없는데 돌아가신 분인데 이런 정황으로 이렇게 제가 이거는 가짜 영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 기준을 뭐 알려준 이런 팁도 봤습니다만 눈가에 그림자를 보라든가 뭐 물결에 혹은 AI 생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보라든가 이런 걸 봤는데 이제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온 것 같고 이게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급격하게 발전이 된 거니까 앞으로 2, 3년 뒤에는 정말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선 이제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좀 드는 생각은 일단은 뭐 그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뭐 작년에 뭐 개정이 돼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이제 뭐 개정이 돼서 강화가 됐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런 범죄 유형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 좋지만 강화하는 건 좋지만 이 처벌이나 규제가 기술을 타겟으로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말았으면 하는 방향이 있어요. 뭐 그게 규제가 됐든 기술적인 차단이 됐든 그 영상의 생성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약간 부정적일 수 있더라도 당사자가 허락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이 옳냐 아니냐의 관점이 아니라 내 얼굴을 이용한 사진과 영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 영상에 사용된 얼굴의 당사자가 이 영상 그 내 화상의 사용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법 제도에서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초상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또 그 워터마크에 대한 이야기 아주 막 이렇게 입말을 칠 수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입말을 쳤는데요. 그 우리 법제상에 표시 의무가 있는 법률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게임 전문가니까 게임 관련해서는 최근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표시 의무가 생겨서 이제 그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의 광고에는 끝에 이제 이 게임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는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이 영상은 생성된 영상입니다. 영상의 초입부라도 이렇게 넣는 방향으로 혹은 식품의 영양 정보나 유통기한 같이 그런 표시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온라인상의 여인피오 패널님도 잠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인피오 패널님. 저는 그 딥페이크 기술이 완전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초등학교 교육으로 그 딥페이크 기술의 원리와 그리고 일부분 시연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 캐릭터가 내 얼굴의 표면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것들을 그 실제 자기의 얼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거기에 가상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이거를 줌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유튜버에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좀 저희가 수업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그 습득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지지직이라는 그 네이버에서 그 유튜브 다음 채널로 나온 그 플랫폼에서는 한 30% 정도는 이제 버추얼 캐릭터로 그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만약에 물꼬가 트이면 뭐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유심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이 기술력을 뭐 제재하거나 뭐 그런 내용보다는 이런 도덕성과 윤리에 대해서 그 온라인 윤리에 대한 교육을 저학년부터 좀 시간을 만들어서 강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민경 패널님. 네. 저도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지식은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도 이 딥페이크 기술이 꽤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기준이 그 딥페이크 영상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 얼마나 쉽게 속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거나 또는 어떤 지인 능욕과 같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드는 것들이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는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어떤 문제와 그런 발전 상황이 저희 실생활에 많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저는 딥페이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이게 약간 초기 단계라고 해서 저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어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일단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여러분한테도 이제 좀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랑 영국 랭커스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약 223명의 실험 참가자를 상대로 해서 실제 사진과 AI 사진을 섞어가지고 약 800장 세트를 무작위로 해서 128장을 뽑아가지고 신뢰도를 보고 1점부터 7점을 매기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실제 얼굴과 AI가 합성한 얼굴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한다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AI 쪽이다. 네. 실제 얼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얼굴이 더 신뢰가 간다. 네. 안 계신가요? 네. 실제로 그 점수 결과가 나왔는데 합성 얼굴에 대한 평균 신뢰도가 약 4.82점, 실제 얼굴은 4.48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위권의 얼굴에 4개 중에 3개는 합성 얼굴이었고요. 신뢰도 하위 4개 얼굴은 모두 실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합성했던 그 사진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그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머리카락이라던가 피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이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온라인상에서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사진과 그 실제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페이크 사진을 융합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학습시킨다면 그것이 또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진짜 딥페이크로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이 딥페이크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과연 이 영상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진짜 모호성이 저는 발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 기술들이 발전하는 부분들이 저는 단순 사진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위험성을 계속해서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좀 드렸고 또 이런 경각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개인정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인정보가 나의 민감성 정보 같은 것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냥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이런 SNS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위 말해서 양질의 빅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 대상이 훨씬 정교해져서 딥페이크 영상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인에게만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저는 이거는 그 딥페이크의 발전 방향이랑도 맞지도 않고, 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제하고 또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그 포인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토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온라인상에 계시는 여인표 대표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토론 바로. 네,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법제화 시스템에 대한 준비를 좀 깊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좀 올해 한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내일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완전 크게 공로가 딱 터지거나 혹은 아니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가 한순간에 그냥 일어나 버리거나 이렇게 돼서 엄청난 금액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절대 내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기술은 기술대로 냅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법으로서 규제하는 부분은 세게 지금 진도를 좀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왜냐면 저는 현직에서 지금 그런 AI 기술을 활용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만약에 어떤 전화가 와도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 대중한테는 사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면 전혀 이게 남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거든요. 이게 AI 기술을 활용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진행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아예 가능성 자체도 생각하지 않으시면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홍보, 이런 범죄에 대한 홍보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철우 변호사님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굉장히 동의하고, 저는 지금도 아주 정교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당장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 다만 이게 이 영상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딥페이크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혹은
영상 얼굴 변조, 목소리 변조라는 이야기 듣자마자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부터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꼭 그렇게만 가지는 말고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영상에 쓰이는 그 당사자의 의사를 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디페이크가 혹은 내 목소리 이용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내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절차나 이런 걸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과 유사한 관점에서 좀 그런 프로그램 생성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혹은 제작하는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 관점에서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작과 배포 단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뭐 또 다른 패널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지만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의 활용 용도와 그리고 어떤 행위까지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업자는 어떤 윤리적 책임을 지는지, 이런 내용을 좀 총괄해서 한번 다뤄볼 만한 어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이런 의견 논의장이 좀 확대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재명 연구원님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진짜는 뭐고 가짜는 뭘까? 네, 딥페이크를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술 규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이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은 적들이 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규제하기보다는 이제 보안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개인정보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개방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이런 개인정보 개방에 대한 딜레마적인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하나의 꼭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도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좀 단호하게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제 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힘쓸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범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사법 체계가 저는 느슨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런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정식 교수님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지금 저 폐해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이게 공적으로 활용이 될 때는 사실은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그 포션이 큽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에 활용할 때는 뭐 그게 목적이나 어떤 용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촉진시켜야 되고, 뭐 어느 회사 조직도에 보니까 기획팀, 영업팀, 기술팀에 AI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을 이렇게 그 추구하는 뭐 어느 대기업인데, 그걸 보면서 저는 지금 딥러닝의 기술이 벌써 회사 내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인텔사에는 실제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얼굴에 이 혈류가 흐르는 것을 사실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원본 영상 인물에 그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혈류의 흐름을 가지고 딥페이크를 판별하는 기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제가 언뜻 그 정보를 한번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또 기술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생성물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걸 사용할 때 과연 사용 목적이나 절차를 명시를 해서 기술적으로 이게 남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건설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소중하고, 그다음에는 또 우리는 한목적성, 책임성 이런 걸 또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의 윤리적인 의식도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이지만, 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책임감이 따른다. 물론 공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는 공공의 어떤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되면, 이 기술이 이제 너무나 깊숙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조금만 이 딥러닝의 기술만 조금 이해가 있는 분들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활용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 출처나 원본을 밝히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민경 패널님. 방금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딥페이크 기술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런 어떤 이용에 대한 책임 문제가 IT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대중에게도 부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생성 명령을 내릴 때 이 영상의 주의사항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와 같은 알림창을 주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확인이나 동의 또는 취소와 같은 그런 선택 버튼을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이용자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할 때의 알림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와 약간 유사한 그런 기능이 19세 미만 나가기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용이성에 가려가지고 자칫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하고 경고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이 어떤 선거에 미치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 편의적인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어떤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선거 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령 어떤 선거 후보자의 동의를 얻고 진실된 내용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90일 전, 그러니까 선거일 90일 전이라면 일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엄격한 규제라고 할 수 있고 기술의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해서 순기능까지 모두 없애버리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금지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 전반을 금기시하고 적대시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엄격한 제한 조치보다는 이제 어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경쟁에서 도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도 좀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기술에 대한 섬세한 제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모니터링 부서라든지 IT 기업들의 협력을 통하여서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사진, 영상, 음성 등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이거를 필터링해서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용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제공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어떤 거냐면, 약간 지능과 규제의 관점을 동시에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약간 좀 차별을 뒀었으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나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라이어버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되면은 신경 퇴화로 인해서 발음 장애가 생기는 이제 분들이 초창기에 환자 음성을 좀 녹음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발음이 좀 어려워지면은 환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대충 인식해서 그것을 이제 발음대로 해서 이제 말을 이제 대신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뭐 엑스선이나 CT, 뭐 MRI 같은 것들 분석해서 뭐 병의 진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도 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 기술을 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과 좀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법들을 더욱더 강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가 들었었고, 규제는 이제 앞에서 패널분들이 많이 언급했던 가짜 뉴스라던가 아니면은 좀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 존엄권에 침해하는 뭐 약간 합성 포르노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대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발전함에 있어서 지능의 방향을
좀 더 어디에다 포커싱을 맞추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성장이 같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이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어떤 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특히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정적 인식으로만 인정돼서 이 기술 자체가 사양돼야 된다는 인식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기술을 통해서 얻는 이득과 또 기술을 통해서 받는 그런 부정적 측면들을 조금 더 우리 사회에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목적성에 좀 맞는 그런 취지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좀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할 텐데요. 이 이외에도 사이버 범죄라던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입법 조치라던가 또는 기존 제도의 개선점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온라인에 계신 여인표 패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계속 이제 제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설명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 딥페이크 기술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관점에서는 국가 간 협력 방안이 좀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만, 대한민국에서만 이제 AI 기술, 결국에는 이제 AI 기술은 내부에 있는 거고, 이거를 밖으로 비춰줄 때 딥페이크 기술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지금 새로운 이제 경험이나 일들을 대신 진행해주는 내용들을 진행하는데, 그것들이 단순히 기계가 전달해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은 이걸 굉장히 친절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중물적인 어떤 내용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이제 이런 거를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데 것을 이제 단호하게 처단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지, 이런 기술력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글로벌한 다른 기업들이 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과정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협업해서 사회적인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공모전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국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공모를 좀 전 국민이 좀 고민해보는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철호 변호사님. 예, 제가 시간 관계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 이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범죄 악용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 얼굴과 관련한 내 얼굴로 인해서 생성된 결과물이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좀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하나랑,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사업자의 책임, 뭐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 아까 개인정보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 내 얼굴이라고 하는 게 혹은 내 그 외관이라고 하는 게 또 개인정보의 한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취급자나 처리자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하면 이제 개인정보 취급자 혹은 처리자는 각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뭐 그 수집이나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내 얼굴 이미지, 외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그 각 개인정보의 주체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그 유재석 씨 혹은 뭐 이 우리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 얼굴을 사용할 때 이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법 해석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우리가 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할 수 없고, 그 개인정보의 주체를 얻지 않으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지금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의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이제 뭐 그 얼굴이 그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부터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개인정보 차원에서 접근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상에서 이러한 내 부분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규제를 하는 게 막연하게 틀어막는 게 아니라 동의를 적어도 구하도록 하는 사전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런 차원에서 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일단 원래는 그 좀 패널 분들의 토론을 다 듣고 싶은데 마지막에 플로우 지휘를 준비했었는데 혹시 이 떠나기 전에 이철호 변호사님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플로우에 네, 마이크 전달 이것만 듣고 이철우 변호사님께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다 질문해도 괜찮은 거죠? 이 떠나기 일단 간단하게 변호사님께만? 그러면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셔도 해도 괜찮나요?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연구원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블로그가 저는 이제 AI 기술이 뭐 경찰과 도둑처럼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금 철학하고 소프트웨어 전공을 같이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예시로 들었었거든요, 수업에서.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도둑이 발전을 하지만 경찰도 계속 같이 발전을 하니까 괜찮을 것이다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은 방향을 그냥 틀어서 시민에게 알리자, 홍보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피싱 관련해서 정책 리서치를 한 적이 있는데,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라는 측면에서 딥페이크의 전신 모델 같은 게 보이스 피싱 아니면 몸캠 피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딥페이크와 결합해서 최근 심각해지고 있지만 사실 이건 조선족 이전 그 시기부터 피싱은 심각한 사회 번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싱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싱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상당히. 그리고 예방책 관련해서도 시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래서 방지를 시키고 사이버 수사대가 IP 추적 아니면 사이트 적발 이런 걸 통해서 잡고 있지,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사기꾼을 진짜로 잡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딥페이크 관련 사기도 도둑은 앞서가는데 경찰이 따라간다 했는데 경찰은 그걸 과연 따라잡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의문점을 사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 AI가 인류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는 뭔가를 해결하는 신속성 부분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기술을 규제하자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잡자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딥페이크 가짜를 적발하는 이른바 경찰 기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냥 발전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지금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다음 일정에서 일어나도록 하고요.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자면요,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음성 광고 이제 통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을 하면은 딥페이크, 이게 저는 이게 돈 벌려고 광고에 쓰려고 만든 기술인데요. 이게 문득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2016년경에 경찰수사연수원 쪽 그 지능범죄 수사하시는 이제 교수님들하고 요 문제를 똑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통화 내역을 실시간으로 그 텍스트로 변경을 하고 키워드를 추출해가지고 이런 맥락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하면은 바로 차단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죠. 근데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결국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컨대 이게 뭐 CCTV라든지 우리 핸드폰을 실시간 감지하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현재는 과도기지만 이 국민적 여론이나 이런 사기 행위가 너무 이제 극심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도입을 이제 여론에 따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우리가 기술을
그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어떤 보안 기술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마이데이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아직 민간에서 그렇게 막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선행이 되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범죄자들의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이제 여기서 이제 포럼을 하는 것처럼 끌어올린다면은 충분히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걸로 일단 발언을 좀 마무리하고 배정철 교수님 추가로 추가로. 네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건 아니고 일반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견해를, 하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래 저는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피해 사례를 예방을 하기 위한 또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옥스퍼드 대학교 칼 프레이 교수가 산업혁명이 자꾸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니까 사라지는 직업과 새롭게 생기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어서 같이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여기에 있는 딥페이크 기술은 결국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인공지능의 기술에서 1950년대 튜링이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의 튜링 테스트를 하면서 여태까지 발전이 머물러 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결국은 딥러닝은 히든 레이어라는 언닉청의 개발로 인해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딥페이크 기술의 이제 부분으로 결국은 딥러닝 하면 갑자기 이제 딥페이크라는 하나의 대명사를 마치 우리가 거론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포럼이 하나의 이슈가 될 정도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을 양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왜 아까 옥스퍼드대 칼프레이 교수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직업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사라지는 직업도 수도 없이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또 딥페이크에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도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범사회적인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초중고 대학교에서 과거에 인터넷 아까 이야기를 패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항상 기술의 발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에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의 화두로 한 과목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게 예방 차원에서는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기여도가 그만큼 크다.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이 정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AI 교육도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이제 여기 질문을 또 우리 한 분의 이야기도 있지만 전공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술의 발전의 깊이에 따라서 더욱더 그걸 심화시켜서 사회 발전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할수록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제 기술에 따른 역기능은 똑같이 범교과의 영역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결국은 그런 교육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윤리 책임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조금 전에 패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법제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처벌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예방을 갈 수 있는 부분에는 교육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교육의 역할이 정대되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새로운 직업도 파생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전문가를 앞으로는 또 이렇게 둘 수 있고 그 전문가를 통해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고 피해 사례를 보상할 수 있고 이런 등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좋은 해커와 나쁜 해커에 대한 얘기가 좀 한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박민경 패널님 네, 해주시면 됩니다.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그 국내 입법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라는 큰 범위 내에서 불법 합성물에 대해서 세 가지 행위 유형으로 나누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성 제작 행위, 반포 행위, 그리고 소지 행위인데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촬영물을 음란한 이미지 합성을 해서 반포나 유포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률들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불법적인 합성 음란물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반면에 피해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보호 법익의 강도를 높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의 위반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텔레그램을 통한 N번방 사건을 통하여서 국민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신설이 된 조항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4조 2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2020년 6월 25일부터 딥페이크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에 따르면 반포 목적의 허위 영상물이나 음성물을 어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이나 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고, 이를 반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수범 처벌도 가능해졌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불법적인 포르노 소지 처벌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로 어떻게 영상을 구입을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과 같이 어떤 소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과잉 처벌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소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개인의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또한 저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무엇보다 딥페이크 포르노가 불법적인 포르노와 다른 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물화된 영상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합성물의 대상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무차별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N번방 사건 같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고도화된 범죄가 다시 발생했을 때 적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사 실무에서는 소지 대상자의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또한 파일이나 동영상의 형식으로 구입이나 다운로드를 하여서 저장 장치에 두는 행위와 같이 이렇게 소지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또한 딥페이크 포르노를 불법적인 영상물로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구입하고 시청, 소지하는 자에 대한 고의성을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플로어에서 두세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 분 질문을 한꺼번에 듣고 패널 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에서 미디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토론 잘 들었고요. 네, 오늘은 그 패널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유사해서 커다란 논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18세기에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하고 19세기에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도 지금과 같은 논의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사진이나 가짜 영상이 범람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속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그런 사이버 범죄, 인터넷 범죄도 사실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미 우리 역사나 아니면 우리 과거 사례 속에서 있었던 큰 범죄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에 어떻게 하면 가짜 영상이나 가짜 이미지를 가려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초점을 맞춰줬다면 차라리 진본 영상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올린 진짜
그 데이터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분산 원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에 인증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에 정말 그 사람이 본인이 올린 계정에 대해서는 인증 마크가 붙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안심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정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나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간단한 그 NFT죠. 그 분산 원장을 통해 가지고 등록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활용하거나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뒤에.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AI 윤리레터라는 이메일 뉴스레터 운영하는 고아침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토론해주신 내용 중에 그 러다이트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왔었는데 러다이트 운동이 약간 신기술을 무조건 반대하는 약간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라기보다 그 산업혁명이라는 좀 시대적인 맥락에서 신기술의 혜택이 일부 공장주, 자본가들에게만 몰리자 그 노동자들이 침해받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취한 일종의 노동운동의 일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뭐 딥페이크 기술의 어떤 이점을 고려해서 뭐 너무 섣부른 규제는 위험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의 어떤 올바른 방향이나 적절한 수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기술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기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회 구성원에 미치는 기술의 해악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뭐 기술을 폐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악이 어느 정도고 뭐 이익이 어느 정도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오늘 논의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딥페이크 기술의 뭐 긍정적 영향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뭐 버추얼 인플루언서 산업이라던가 뭐 민주주의의 긍정적 영향 아니면 어떤 뭐 교육이나 컨텐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은 전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증되지 않은 앞으로 올 것으로 기대되는 잠재적인 기대 효과들인 반면에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되는 어떤 음란물로 인한 그런 피해들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현재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늘 전체적인 논의의 흐름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리고 미래에 잠정적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어떤 뭔가 산업적인 효과라던가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긍정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현존하는 문제의 피해자들이 약간 제도적 안전장치도 미흡하고 기술적 해결책도 아직 부족한 상태로 좀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그게 과연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기술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관해서 한번 패널분들 의견 고견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네. 네, 일단 네, 저 부부터 먼저 하셔가지고 네, 뒤에 계신 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부터 키스디, TTA 등의 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라는 문서에 자문을 하고 있는 변규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이러한 딥페이크를 비롯한 생성 AI 기술에 대한 접근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별다른 컴퓨터 지식을 갖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딥러닝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딥러닝
연구자들이나 쓸 수 있었던 어떤 모델 파일 같은 것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무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 접근에 대한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AI 데모크라타이제이션, 즉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대중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이는 동시에 그만큼 어떤 UI, UX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만드시면은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같은 경고 표시를 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단계, 어떤 기업이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경고 표시를 하는 것에 훨씬 선행하는 문제, 즉 애초에 그런 서비스를 만들 때 쓰이던 AI 모델 그 자체를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된 시대, 그런 시대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대응 방향을 어디부터 논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도 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딥페이크 같은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아직은 생성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012년에도 중고등학생이 네덜란드의 통신사를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으로 해킹을 한 사례가 보고되었었고, 12년이 지나는 동안에 AI 기술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논의에서 패널들께서 보시기에 어떤 이러한 애초에 어떤 딥페이크를 만들기 위한 기술에 대한 접근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낮아졌다고 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러한 지점에서 과연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더하여서 추가적으로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지점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다음 세션이 또 준비돼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여기 교수님. 네. 예, 그 질문 속에 의미가 깊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러다이트 운동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서 그 우리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어떤 부분하고 결부를 시켜서 질문을 주셔서 생각을 좀 더 깊게 만들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기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지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신문화와 기술문화의 차이를 우리가 문화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갭을 항상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러다이트 운동을 했는데 아주 생각을 깊게 하도록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답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신문화와 기술문화의 갭을 우리는 항상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 딥페이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그 피해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심오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문화의 지체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제가 그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념성을 떠나서 이 갭을 줄여나가는 데는 항상 기술 발전에 따른 그 극복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장치적으로 구비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래 원론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문화지체는 항상 우리 사회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언제든지 그거는 좁혀가야 될 부분이다. 또 책임도 있고 윤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렇다. 그리고 기술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려봅니다. 일단 제가 일단 듣고 간단하게 저도 첨언을 조금 드리면, 저는 이 신기술에 대한 명암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쓰면은 진짜 유용한 거고, 잘못 쓰면 이제 부정적인 거죠. 근데 모든 신기술은 분명히 명암이 뚜렷합니다. 근데 저는 딥페이크에 대한 이 사회적 문제, 특히 음란물이라든가 사기 같은 것들이 사회적 아젠다로서 너무 급격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버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고요. 그럼 딥페이크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면 이 딥페이크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냐, 어떤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되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와 융합을 시켜서 최대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같은 컨텐츠 또는 그거 이외에도 그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사례 같은 거 모자이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이 무조건 부정적인 기술이니까 또는 부정적 측면이 많으니까 이 기술은 나쁘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인식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환기 차원에서 드렸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민재민 위원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부분에 그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만든 연구원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 이제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FT처럼 진짜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기술이 이제 더 많이 상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공간이나 이런 딥페이크가 계속 그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지 못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 독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 디지털 독재자가 기업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선의 의사결정이라는 그런 매력적인 수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을 로봇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유혹으로 이제 이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를 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그 질문하신 분의 그 의도가 그러니까 이제는 딥페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일반인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기 정당히 많이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앞에서 이철우 변호사가 했던 얘기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개발자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반인이 이용할 때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하고 윤리적 고려를 한 상태에서 개발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저는 들렸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았고 벌써 이제 쉬는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10분 늦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그래서 일단 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패널 분들과 청중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